자, 때는 1975년 8월 25일 새벽 6시. 부산 서구의 한 어시장 근처야. 새벽부터 상자들을 정리하던 장 씨의 눈에 뭔가 수상한 게 들어왔어. 저 뭐고 저거? 어린 남자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속옷 하나만 걸친 채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입안은 신문지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숨이 멎어 있었던 거야. 이거 무슨 사건이다? 살인사건. 살인사건. 이 숨진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군가 끈으로 아이 목을 조른 걸로 보여. 아이고.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이 끈이 아이의 옷을 찢어서 만든 거야. 아이가 입고 있던 메리아스. 그 외 다른 흉기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어. 뭐 족적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담배꽁초에 있는 타액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CCTV 시자도 없을 때네요. 예전에는 진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사건도 많을 수도 있고. 수사 방향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경찰은 아이의 신원부터 파악해. 그리고 숨진 아이가 사건 현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아이의 이름은 박도훈, 이남 이녀 중에 막내. 6, 70년대에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잊을만 하면 자꾸 발생하던 시기였어. 목적은 둘 중 하나였어. 돈 아니면 원한? 맞아. 금전 혹은 원한. 그런데 이 사건은 범인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가족 모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해. 그럼 대체 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한 걸까? 어떤 금품의 목적이 아니고 이 어린애를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자기 범죄 도구로 충족시키는 그런 아주 그 특이한 범죄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애들이 연속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으로요? 연쇄살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도훈이가 사라지기 나흘 전에도 한 여자아이가 사라졌어. 8월 21일 새벽 용두산 공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야. 공원 관리인이 숲을 속에서 발견한 아이의 시신은 알몸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손발이 결박되어 있었어. 범행의 어떤 수법이 동일하네. 똑같죠, 도훈이 때랑. 이 소녀의 이름은 김지은, 7살이야. 사진은 좀 더 어릴 때 사진이야. 이게 당시 보도기사거든. 아, 정말. 대신 공원서 죽여 이곳에 갖다 버린다는 사인펜 글씨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가슴에다 사인펜으로 본인의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놓네요. 사이코네요. 도저히 이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는 아이 몸에 새겨진 글자뿐이었어. 범천동, 임재은이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누구 대신 죽였다는 얘기인가? 범인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단서만을 남겼어. 그런데 지은이가 유괴되고 살해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도훈이도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야. 경찰은 이 끔찍한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 도훈이 가슴에도 글이 있었어요? 거기도 글씨를 써놨나? 도훈이의 몸에도 뭔가가 남겨져 있었어. 바로 이 글씨야. 소위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 나는 이 아이의 그 배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나는 그림으로써 한국을 갖다가 발칵 뒤집어 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예컨대 이제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그 몸에다가 이렇게 남겨놓는 거, 그것도 일종의 시그니처예요. 이런 건 언제부터 좀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됐냐면
1990년 후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을 갖다가 앞질러간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형사들은 먼저 두 사건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시작해. 그런데 두 아이 모두 유괴된 곳과 발견된 곳의 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단 말이야. 은지가 만약 범인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동할 거야? 차로. 그치? 네. 형사들은 범인이 차량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경찰은 부산 시내 택시 5,000대를 조사했어. 그러니까 순도 200% 아날로그 수사였지.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진 동네와 시신이 발견된 곳 주위를 전부 탐문했어. 그러자 하나둘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는 데다가 뭔가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는 거야. 23일 밤 11시쯤 영도에 있는 한 파출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대. 파출소 당직 근무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영도상공원 김지은 사건 알아? 알고 있지. 내가 영도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랑 중학교 사이에서 찍겠다. 뭐라고요? 지금 전화 거는 데가 어디십니까? 7698.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 진짜 관심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났네요. 아, 이걸 즐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려. 그 파출소제 수사 좀 잘 해보이소. 거기가 어딘데? 7698이다. 복장 가이소. 7698? 7698.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동차 번호일 수도 있고. 집 전화? 자, 경찰은 이 네 자리 숫자가 형님 말씀대로 전화번호 뒷자리라고 추측을 했어. 자, 파출소가 영도에 있었으니까 앞에 영도 지역 번호를 넣어서 찾아보니 여관 하나가 나온 거야. 방 하나하나 손님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용의점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 형사들은 범인이 언급한 학교 인근도 싹 수색을 했어. 역시나 작은 단서 하나 나온 게 없어. 단 한 통의 제보가 너무나도 절실하던 그때 경찰서로 누군가 찾아와. 30대 남성이야. 그 남자의 말에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어. 저희 딸이 금마한테 유괴됐었어요. 금마가 확실해 얘. 이게 됐다가 생존한 아이가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지금부터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날 거야. 이 남자의 딸은 9살이었어. 이름은 임재은. 어? 나치 이거? 네, 아까 그 적혀있던 이름 아니에요? 번천동 임재은. 와, 진짜 소름 돋았어. 그날 재은이는 오전 11시쯤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어. 교습소에서 집까진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걸어가던 재은이의 어깨를 덥석 잡아. 얼핏 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 벌건 대낮에 그것도 재은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아이를 유기한 거야. 누구네. 셋 중에 가장 먼저 범행 대상이 됐던 거야. 기사님, 대신공원으로 가주이소. 아, 택시를 탄 거야?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탄 거야. 얼마 후 택시가 대신공원 입구에 도착해. 대신공원. 많이 낯익은 단어 아니야? 그렇지. 이 글 썼을 때 나온 공원이잖아. 대신공원. 범천동 임재은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자, 범인은 재은이를 데리고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럽게 약수터까지 올라가. 그리고 그때부터 범인은 갑자기 돌변했어. 아이를 폭행하고 결박하더니 재갈을 물린 거야. 심지어 추행까지 하려던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 조급해진 범인은 재은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자 범인은 잽싸게 자리를 떴어.
그날 오후 재은이네 집이야. 너가 재은이네 집이가? 네, 누구세요? 재은이가 대신공원에 죽어있다. 빨리 가봐라, 알겠나? 곧이어 또 다른 전화 한 통을 받아. 파출소에서. 알고 보니 가족들이 범인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을 때쯤 재은이의 눈이 번쩍 떠져. 천만다행. 죽음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거야. 아이가 잠깐 기절한 걸 죽은 거라고 착각하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재은이를 꽁꽁 숨기기로 한 거지. 차라리 범인이 재은이가 죽은 걸로 아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이 재은이 사건은 한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었어. 아마도 범인은 그게 이상했던 것 같아. 왜냐? 자기가 친절하게 집에 전화해서 가족에게 알려줬는데도 기사 한 줄이 안 나니까. 신문이나 라디오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다 이걸 썼구나. 범천동 임재은이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시신에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아무도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범인은 파출소에 전화해서 이걸 알려주기까지 한 거지. 번호. 769. 7698이다. 목장 가이소. 임재은 양의 집 전화? 맞아. 뭐 희대의 살인마가 나타났다든지 하는 이런 일면머리 기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는 살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인간 아니겠느냐. 그래봤자 루저예요. 현실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일상인 인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잡히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제2, 제3의 사건을 알게 된 재은이네 가족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된 거야. 범인의 몽타주는 이랬어요. 나이는 추정컨대 한 20, 30대 정도, 키는 170cm 정도. 머리는 짧게 깎아서 두 귀가 완전히 드러나 보였대. 스포츠형 머리. 그렇지.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 코 옆에 검은 점 2개, 입가에 쌀알만한 점 1개가 있었다는 거야. 특징적인 있네, 얼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가 담긴 수배 전단을 무려 10만 장 넘게 뿌렸어. 부산 사람들 발길 닿는 곳마다 범인의 얼굴이 그냥 도배가 돼 있었던 거지. 살아있는 CCTV. 어느덧 사건 발생 열흘째.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탐문 수사, 검문 검색 계속 이어졌어.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형사들은 100여 명의 용의자를 수사했고 그중 30여 명의 용의자들을 재은이와 대질시켰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없었어. 재현이도 힘들었겠다. 그 얼굴을 현장에서 계속 본다는 게 힘들었겠다. 앞에 봤던 사람, 그 다음에 봤던 사람, 그 다음에 봤던 사람의 얼굴이 입력이 되잖아요, 기억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봤던 사람이랑 대조를 하게 되는데 아이의 기억 속에 있는 범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 경험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 범인을 눈앞에 보고도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 바닥을 이잡듯이 뒤지며 백방으로 범인을 쫓았던 특별수사본부는 아쉽게도 설치 73일 만에 해체됐어요. 또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 수사 어떻게 해요?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어. 못 잡았어 결국. 끝이야? 못 잡았어. 많이 아쉽죠. 허무하지, 허무해. 지금 후배들한테 참 끝까지 사명을 다 못해서 범인을 못 잡은 데 대해서는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많은 그 마음에 짐이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됐죠.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맞은 건 왜 맞았는지 이거 들여다보진 않지만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형사들에게도 이 미제 사건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오답노트 같은 거래. 본인들도 얼마나 잡고 싶겠어.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아마 평생을 안고 가는 거지.